안녕하세요. 트라투브웨이 제인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저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고 평생 시골에서 채소밭과 물고기 연못을 돌보며 외아들 준호를 키웠습니다. 준호가 결혼할 때 저는 평생 모아둔 돈을 다 털고 마을 절 옆에 있던 땅 한 조각을 팔아서 도시로 가져가 3층짜리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준다고는 했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고생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회계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많진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며느리 소연은 유치원 교사로 처음엔 성격도 온순하고 예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다가 퇴직 후 손자 손녀와 가까이 지내려고 집안일도 돕고자 도시로 올라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4천만 원을 받는데 쓸 일이 많지 않아 대부분 은행에 두고 가끔 이웃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주변의 가난한 친척들에게 조금씩 보태줍니다. 집에서는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시키는 사람도 없고 제 스스로의 책임이라 여겼죠. 처음엔 집안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만들고 준호가 내려와 엄마 라고 인사하고 소연은 분주히 우유를 타고 모든 게 평온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연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오니 집안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니 3명의 청년이 빈 방 2개에 짐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나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 동생 셋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직업을 배우려고 해요. 잠깐 우리 집에 같이 지내도 돼요? 저는 계단에 서서 아직도 손에 채소 봉투를 들고 있었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 3명, 2 남자와 1 여자, 저에게 인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 명은 민소매에 문신을 가득 새기고 껌을 씹으며 제일 넓은 방이 우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지으려고 돈을 댄 사람, 이 집에서 밥과 옷을 챙겨주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말이죠. 준호는 출근 중이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고 마음은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듯 아팠습니다. 그 3명이 온 뒤로 집은 완전히 시장통이 됐습니다. 새벽까지 음악을 크게 틀고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옷은 아무데나 내버려두고 심지어 먹은 그릇도 설거지하지 않아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제가 한번 주의를 주자 소연은 얘네는 잠깐 얹어 사는 거지 얹어 먹는 건 아니에요. 엄마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마세요 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몰래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애 지훈이가 동생에게 저 할머니는 쉽게 속아. 여기서 얹혀 살면 밥도 먹고 방값도 안 내도 돼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민석이는 짐을 싸고 있었고 저를 쳐다보며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냄비를 어디 뒀냐고 묻자 몰라요. 우리 누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돌아서다가 소연을 계단 아래서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낯선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 내 동생 셋이 이렇게 오래 있을 거면 한마디라도 엄마한테 말해줘야지. 소연은 저를 쳐다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집은 우리 부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 옷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시장에 간다고 핑계를 대고 사실은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큰 다리를 지나 도시가 멀어질 때 저는 한번 뒤돌아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더 이상 남처럼 살지 않겠다고. 시골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거의 점심 무렵 저는 낡은 기와지붕의 옛집에 도착했습니다. 바나나 나무와 늙은 대나무 숲 사이에 파묻힌 집이었죠. 먼지투성이에 황량하지만 그래도 내 집입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녹슨 철문을 스스로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옛 주인을 반기는 듯했습니다. 길 건너 이웃 순옥이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정 씨 맞아요? 어머, 갑자기 왜 오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들고 집에 잠깐 들렀어요. 거긴 너무 답답해서 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순옥은 더 묻지 않고 한숨만 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얼굴만 봐도 누가 슬픈지, 누가 기쁜지 다 알죠. 오후에는 불을 피워 밥을 했습니다. 묵은 쌀, 오래된 화로, 바닥이 그을린 무쇠솥, 모두 낯익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박한 밥상 앞에 홀로 앉아 밥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TV 소리도, 시끄러운 음악도, 극장처럼 뛰어다니는 아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절대적인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제 사방에 들어가 남편 영정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사진은 그대로이고 향 연기는 저녁 햇살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상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나를 엄마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였지만 등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누가 문을 두드리며 밥하라고 깨우지도 않고 언제 나갈 거예요?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텃밭에 나가 채소를 뽑았습니다. 이른 바람이 머리를 스치고 심장이 예전처럼 다시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급하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잘 익은 별과일을 따서 명숙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명숙은 모내기 하던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입니다. 명숙이 저를 보고 놀라며 혹시 자식들이 쫓아낸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명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도 옛날에 쫓겨난 적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나한테 손주 좀 돌봐달라고 사정해. 믿어져? 저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갔지. 하지만 애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서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밤에 오래된 수첩을 꺼내 적금을 정리하고 연금, 장독 밑에 숨겨둔 금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공동 계좌를 잠그고 준호에게 줬던 부가카드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유언장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다시 쓸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준호와 아내 이름을 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살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누구에게 빚진 게 아닙니다. 사흘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왠지 모를 예감에 전화를 들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떨린다. 엄마가 계좌 잠궜어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응. 엄마, 우리 아직 전기세 못 냈어요. 내 동생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엄마, 돌아와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엄마는 지금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어. 그 평온을 깨지 마.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들은 아직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밥을 지어놓고 남은 음식을 기다리는 착한 엄마가 아니다. 나는 미정이다. 맨손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한다. 욕설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침묵은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이들에게 가장 아픈 벌이다. 그날 전화 이후로 애들이 조용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틀 뒤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준호였다. 엄마 잘 지내요? 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평범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엄마 아직 살아있어. 굶어 죽지 않았어.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준호가 말했다. 우리 집 지금 엉망이에요. 소연이 동생들도 다 떠났고 빚도 많고 일도 많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책임져야 해요. 엄마, 잠깐 돈 좀 보낼 수 있어요? 전기세랑 수도세 내야 해요. 나는 집 뒤 오이 넝쿨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는 지금 오이에 비료 주고 있어. 안 그러면 오늘 밤에 시들어. 너희도 집을 지킬 줄 모르면 집도 시들어. 엄마 나한테 화났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난 엄마가 거기서 잘 지내는 줄만 알았어. 나는 킬킬 웃었다. 메마른 웃음이었다. 잘 지낸다고? 며느리한테 부림받고 3명의 불청객한테 침대 뺏기고 부엌에서 쫓겨나고? 그게 그렇게 즐겁니? 처음으로 내 아들이 그렇게 오래 침묵하는 걸 들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준호야, 들어봐. 그 집은 엄마가 지었어. 벽돌 하나하나가 한 해 농사였고 층마다 한 해 간장 팔아 모은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아깝지 않아. 아쉬운 건 그 집에서 밥 한 끼 부끄럽지 않게 앉아 먹을 자리가 없다는 거야. 엄마. 나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엄마는 돈 안 보내. 살고 싶으면 너희가 직접 일해. 전기 쓰고 싶으면 직접 내. 집을 지키고 싶으면 배우고 지켜. 엄마는 한 번만 바보가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막 그걸 했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점심, 나는 가물치로 신 김치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었지만 맛있었다. 아무도 짜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밥을 남기고 핸드폰을 보지 않았다. 저녁에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름은 없었지만 소연임을 알았다. 그녀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같이 살 때 불렀던 엄마와는 달랐다. 아마도 그게 사과의 표시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옛 사진들을 꺼냈다. 준호의 초등학교 1학년 사진, 결혼식 사진, 첫 아이 돌 사진. 한 장 한 장이 느린 칼날 같았다. 나는 찢지도 다시 넣지도 않았다. 태웠다. 한 장씩 태웠다. 불길이 타오르고 제가 바람에 흩날렸다. 내 마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모자간의 정을 끊는 것이 아니다. 더럽혀진 역사의 한 장을 태울 뿐이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고 뒤척이지도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니 안개가 자욱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정 노트에 3장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 달 연금은 셋으로 나눴다. 하나는 절에 보시하고, 하나는 노후를 위해 남겨두고, 하나는 내 이름으로 저축계좌를 열었다. 이제는 누구와도 공동명의가 아니다. 사흘 뒤 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추는 걸 들었다. 나가보니 소연의 남동생 민석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서서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말쑥한 모습은 없었다. 그가 말했다. 미정 어머니, 사과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나는 대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개를 키워. 개가 너보다 똑똑해. 누가 주인인지 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돌아갔다. 나는 집에 들어와 나무 의자에 앉았다. 제단 위의 향이 막 꺼진 참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이제서야 애들이 우리가 지은 집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것 같아. 그날 나는 마당 뒤에서 벽돌을 치우다가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 손을 털고 대문으로 나갔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내 손자를 안고 다른 손에는 붉은색 벗겨진 페인트의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얼굴은 헬쑥하고 야위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고 볼은 통통하고 머리는 살짝 곱슬거렸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소연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땅은 뜨겁고 그녀는 몸을 땅에 붙였다. 엄마, 미안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나가지도 문을 열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다. 명숙이 지나가다 멈춰서서 어색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돌아서서 문을 살짝 열었다. 들어와. 아이는 햇볕을 오래 못 견뎌. 소연은 아이를 안고 들어왔다.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급히 마셨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이는 내가 방에 데려가 몸을 다기고 기저 위를 갈아주었다. 아이가 나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어쨌든 그 아이는 내 핏줄이었다. 저녁이 되어 나는 밥을 지었다. 소연과 함께 먹는 첫 식사였다. 석 달 만에. 식탁에는 생선조림, 모닝글로리 나물국, 삶은 공심채가 있었다. 소연은 조금씩 천천히 먹었다.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밤에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소연이 다가와 내 뒤에 섰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동생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 집은 빚더미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나는 설거지를 끝내고 손을 닦은 뒤 돌아섰다. 천천히 말했다. 여기는 피난처가 아니야. 여기서는 아무도 먹여주지 않아. 살고 싶으면 똑바로 살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 할게요. 엄마가 시키는 건 다 할게요.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다. 예전에 오만한 얼굴은 사라지고 이제는 불쌍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약하게 먹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일찍 자. 내일 새벽에 같이 시장 가자. 다음 날 새벽 4시 반, 나는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다. 일어나. 시장 가자. 그녀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문을 열었다. 아직 머리도 빗지 못했는데 나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소연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들고 시장 가서 물건 사는 법, 흥정하는 법, 채소 고르는 법 배워 시장에 도착하자 나는 봐주지 않았다. 내가 채소를 가리키면 소연이 제대로 들지 않으면 바로 혼냈다. 가격을 잘못 주면 다시 돌려주게 했다. 남들이 보면 내가 모질게 군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늘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오면 나는 소연에게 채소 다듬고 쌀 씻고 불 피우게 했다. 소연은 장작불을 피워본 적이 없어 불을 붙이느라 눈이 빨갛게 될 때까지 앉아 있었다. 나는 옆에 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예전에 나를 부엌에서 쫓아냈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배워 점심이 되어 소연이 지은 첫 밥은 서리고 지렀다. 나는 그래도 먹었다. 흉보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 후 나는 소연을 식탁으로 데려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 10가지 약속을 써라. 이 집에 남으려면? 소연은 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약속이요? 나는 분명히 대답했다. 말대꾸 금지, 아무도 데려오지 말 것, 엄마 돈에 손대지 말 것, 거짓말 금지, 아이 방치 금지, 게으름 금지, 식사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저녁 6시 이후 음악 금지,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마지막으로 누가 너를 품고 있는지 절대 잊지 말 것. 나는 펜을 건넸고 소연은 손을 떨며 한 줄 한 줄 적었다. 나는 약속서를 바닥에 켜서 제사함에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날 사랑할 필요 없다.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 알기만 하면 된다. 그날 밤 나는 소연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전자음악도 빨간 매니큐어도 없었다. 오직 한 엄마와 품에 안긴 아이만 남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지지 않을 이유가 있었다. 일주일 후 나는 집을 본격적으로 훈련소로 만들었다. 이제 이 집에는 반쯤 사는 사람이 없다. 소연은 매일 아침 4시 45분에 일어나 나와 함께 시장에 가서 요리 하나하나, 잔돈 계산까지 배웠다. 나는 소연에게 가계부를 쓰게 하고 주간 계획표를 부엌 벽에 붙였다. 처음엔 힘들다며 투덜댔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번은 소연이 깜빡 잠들자 나는 침대 끝에 물통을 쏟았다. 소연은 소리치며 벌벌 떨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넌 이미 충분히 편하게 살았어. 이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모질게 굴려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나를 부엌에서 내쫓았던 사람이 이제 아무 데가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허락할 수 없었다. 내가 몇 년을 허리 휘며 얻은 자리인데. 소연은 점점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짜증내기보다 묻기 시작했다. 생선 양념법, 단팥죽 끓이는 법, 젓갈 말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소연이 요리하게 두고 나는 의견만 냈다. 가끔 실수해도 나는 소리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 상을 치웠다. 침묵, 그것이 소연을 꾸짖음보다 더 두렵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부엌에 들어와 돈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내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월급이에요.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점심도 주셨어요. 엄마가 맡아주세요.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내가 가져. 엄마는 내 돈 필요 없어. 하지만 내가 쓰는 돈은 전부 점검할 거야. 그날 밤 내가 방에 들어가니 소연이 가계부를 쓰고 있었다. 지출 내역이 또렷했다. 10,000원 주차비, 5,000원은 아이펜, 30,000원은 생선 사서 조림.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날 뻔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결국 사람은 벼랑 끝에 몰려야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에. 그날 밤 아이가 곤히 잠든 뒤 소연은 내 옆 툇마루에 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소연은 낮게 말했다. 엄마,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가끔은 아무 생각도 못해요. 엄마가 아직 기회를 주는 게 내가 받을 자격보다 많은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나는 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아이 때문에 하는 거다.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가 실패자처럼 떠났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내가 물었다. 아직 내 동생들이랑 연락하니?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걔네 다 도망갔어요. 빚만 잔뜩,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전화로 돈 달라고 해서 몇 주 동안 핸드폰 꺼놨어요. 나는 단호히 말했다. 걔네 다시 돌아오면 이 집으로 데려오지 마. 이 집엔 더 이상 빈 방 없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3일 후 소연은 저녁에 아는 사람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일 하게? 소연이 답했다. 정리, 빵 포장, 청소 도와요. 우유 사줄 돈 모으고 싶어요. 엄마가 걱정 안 하게. 나는 소연을 바라봤다. 그 눈엔 더 이상 원망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조용함만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다녀와. 하지만 밤 9시 전엔 꼭 집에 와야 해. 한 번이라도 늦으면 그만둬. 소연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툇마루에 앉아 손주에게 줄 스웨터를 떴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마당을 비췄다. 나는 슬리퍼 끌리는 소리, 빗자루질 소리, 아이가 꿈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부자는 아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전에 나를 짐이라고 여긴 사람들이 절대 모를 무언가를 나는 가지고 있는 듯 했다. 평온함이란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궁수자리 별자리가 반짝였다. 나는 준호를 생각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는 일주일째 조용하다. 어쩌면 준호도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제인의 복수 채널에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내 예감대로 며칠 후 밤 9시쯤 전화가 왔다. 준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준호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엄마, 거기 계세요? 나는 짧게 답했다. 있다. 준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제멋대로 하게 두고 엄마를 고생시켰어요. 난 제대로 된 아들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준호가 이어서 말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몇 달 동안 소연이 앱으로 돈을 빌렸는데 난 몰랐어요. 지금은 빚쟁이가 됐어요. 집주인한테 쫓겨나고 차도 끌려갔어요. 엄마. 나는 말을 끊고 3달 전 폭풍이 없었던 듯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어디 있니?
친구 자취방에서 임시로 자고 있어요. 나는 그저 엄마가 아직 나를 아들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아직도 내가 잘못을 인정할 줄 안다면 아들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 집에서 다리를 떨며 엄마를 부려먹는 사람을 위해 집을 남겨둘 순 없다. 알아요. 더 이상 엄마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돌아와라.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 여기 오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집도, 돈도, 권리도 없다. 남의 집머슴처럼 일해야 하고, 말대꾸도, 불평도 금지다. 받아들여요. 다 감수할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비록 그 애는 보지 못했지만. 그럼 모레 아침에 버스 타고 와, 엄마가 기다리게. 이틀 뒤, 시외버스가 골목 어귀에 멈췄다. 준호가 내려왔다. 어깨엔 배낭을 메고, 얼굴은 수척하고, 옷은 구겨졌으며, 예전 회계부장 때의 오만한 눈빛은 전혀 없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엄마.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라. 집에 빈 방 없다. 창고에서 지내라. 그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짐을 끌고 뒤로 갔다. 마치 타향에서 죄를 짓고 돌아온 사람처럼 받아들였다. 저녁에 나는 그를 농협에 데려가 땅을 파고 비료를 주는 일을 부탁했다. 냉방기 있는 사무실에 앉던 아이가 이제는 뙤약볕 아래 서서 땀을 비오듯 흘렸다. 저녁엔 나와 소연과 함께 밥을 먹었다. 말은 거의 없고 조용히 밥만 먹었다. 나는 아직 그에게 미소 지어주지 않았고 한 번도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소연도 말이 없었다. 감싸주지도 애교도 없었다. 그저 남편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식탁에 미리 준비해두고 창고에 이불을 개고 통로를 깨끗이 치웠다. 며칠 동안 준호는 괭이질과 밭일에 서툴러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내가 남편 없이 옥수수 한 줌, 죽 한 그릇으로 그를 키울 때처럼 그 스스로 견디는 법을 배우게 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허리를 굽혀 새는 창고 지붕을 고치는 걸 봤다. 나는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못과 망치를 건넸다. 그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보내기 시작했다. 비록 다 같이 차를 마실 뿐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번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이건 서로의 조각난 마음을 다시 맞추려는 사람들이 만드는 침묵이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아들에게 속죄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를 진짜 남자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마 밑에 앉아 손자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 아빠가 다시 할머니를 아낄 줄 알게 된다면 너도 언젠가 엄마를 사랑하게 될 거야. 고향의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마치 땅이 사람에게 화해의 인사를 건네는 듯 부드럽게. 두 부부가 함께 들어온 뒤 우리 집은 더 북적였지만 예전처럼 숨막히는 느낌은 없었다. 누구도 고함치지 않고 문을 쾅 닫거나 시끄럽게 음악을 틀지 않았다. 오직 슬리퍼 소리, 닭 우는 소리, 때때로 마당을 뛰노는 아이의 웃음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여전히 원칙을 지켰다.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먹고 싶으면 일해야 하고 이 집에서 살고 싶으면 각자 몫을 해야 한다. 2주 동안 품팔이로 밭을 간 준호는 점차 일에 익숙해졌다.
몸이 여이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으며 손엔 굳은 살이 배겼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더 단단한 빛을 보았다. 이제 더 이상 아내 뒤에만 숨는 남자가 아니라 때로는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어려움 앞에서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장을 보고 와서 식탁에 두부 한 봉지와 공심채 2단을 올려놓았다. 일찍 하니까 더 싸게 샀어요. 엄마가 뭐든 요리하면 제가 따라 배울게요. 나는 한참 바라보다 짧게 말했다. 채소는 데치고 두부는 토마토 소스에 볶아라. 내가 해. 그는 서툴게 가지를 자르다 씨를 다 흘리고 뜨거운 기름이 손에 튀어도 소리 내지 않았다. 나는 뒤에서 거들지 않고 화상을 입은 자국을 기억해야 나중에 누가 밥해줄 때 고마움을 알게 된다. 고만 말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서 밥을 먹었다. 낡은 나무 식탁, 처마 밑에 작은 전등이 매달려 있었다. 두부 요리는 조금 탔고 채소는 덜 익었지만 손자는 맛있게 먹었다. 소연은 말없이 남편에게 한 점 더 집어주었다. 나는 차를 홀짝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나에게 종이 한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이것 좀 봐주세요. 이번 달 지출이에요. 장 본 돈, 우유값, 아이 학비까지 다 적었어요. 나는 받아들고 가지런히 적힌 내역을 살폈다. 남은 돈까지 적혀 있었다. 27만 동, 비상금. 나는 물었다. 비상금은 뭐에 쓰려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가 인삼차 마시라고요. 오후에 자주 피곤해 하시잖아요. 나는 멍해졌다. 언제부터 나를 쓸모없다며 구박하던 며느리가 나를 생각하게 된 걸까? 나는 칭찬하지 않았다. 돈은 내가 가져. 엄마는 인삼 필요 없어. 엄마는 너희가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일요일, 온 가족이 뒷마당을 정리했다. 나는 잡초를 베고, 준호는 밭고랑을 만들고, 소연은 물을 주고, 아이는 돌을 주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한때 꿈꾸던 가족이라는 걸 느꼈다. 저녁에 나는 준호를 불러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작성해라. 그는 읽었다. 농협회계 지원서, 신상정보와 경력란이 있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나 대신 부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한 게 아니야. 그냥 소개만 한 거다. 뽑히는 건 내 몫이다. 다음 주, 준호는 면접을 보러 갔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왔다. 돌아와서는 표정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나는 물었다. 어떻니? 그는 가볍게 웃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사흘 뒤 농협에서 전화가 왔다. 준호 씨, 1개월 수습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크게 말했다. 준호야. 농협 정식으로 출근해라. 그가 뒷마당에서 뛰어왔다. 땀에 젖은 채 괭이를 들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정말이에요,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문가에서 아이를 안고 설날처럼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덕분에 제 남편이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나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다 너희들이 아직 돌아올 줄 알아서지.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에게 밥상을 차리게 했다. 나는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손주의 웃음소리, 준호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들어와서 밥 먹어요. 오늘 내가 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내 마음은 마치 마지막 남은 잎이 좋은 바람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살짝 떨렸다. 준호가 다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집의 생활 리듬이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준호는 5시에 일어나 직접 커피를 내리고 셔츠를 다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 전에 마당에서 나에게 인사한다. 나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늦더라도 그래도 다시 돌아올 줄 안다는 것이. 소연도 달라졌다. 화장도 줄이고 밤에 전화하는 일도 줄였다. 대신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아이 옷을 직접 만들었다. 소연은 나에게 뜨개질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매일 저녁 우리는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소연이 물었다. 엄마,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걸 후회한 적 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가 기회를 안 줬다면 결국 너희가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엄마도 똑같이 냉정해지는 거지. 용서는 약함이 아니야. 용서는 엄마가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야. 소연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내 손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매를 맞아서 고마워요. 모든 게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지만 인생이란 예고 없이 파도가 오기 마련이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내가 장을 보고 돌아오니 소연이 대문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었고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으며 거대는 빚 빨리 갚아라. 안 그러면 좋지 않을 거다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즉시 무슨 일인지 알았다. 예전에 소연이 앱으로 빌렸던 빚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그들이 시골까지 찾아와 협박 편지를 보낸 것이다. 나는 물었다.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니? 소연은 떨며 말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자가 또 붙었나 봐요. 얼마인지 다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4,200만 동, 한화 약 210만 원. 크진 않지만 이제 막 다시 일어서려는 아이들에게는 큰 재산이었다. 준호도 막 집에 들어왔다. 소연이 창백해진 얼굴을 보고 달려와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넸다. 준호는 읽고 나서 얼굴이 새파래졌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다. 이 빚은 너희가 갚아야 한다. 엄마가 대신 갚아주진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방법을 찾아줄게. 두 아이는 희망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엄마랑 협동조합에 가자. 엄마가 소연이 재봉 공장에서 파트타임 할 수 있게 부탁해 볼게. 준호는 본업 끝나고 저녁에 창고에서 검수 아르바이트 해. 준호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고 소연은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다. 엄마, 우리 열심히 할게요. 그날 오후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협동조합에 가서 공장장과 이야기했다. 내가 쌓아온 신뢰 덕분에 그들은 소연에게 다음 주부터 시험 근무를 허락했다. 저녁에 나는 주간 빚 상환 계획을 세웠다. 매주 300만 동, 한화 약 15만 원, 14주 동안. 나는 말했다.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 너희가 갚는 돈 한 푼 한 푼이 과거와의 인연을 끊는 칼이야. 아이들은 마치 성적이 나쁜 학생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다시 분주해졌다. 아침에는 모두 일찍 일어나고 점심에는 소연이 15분 눈을 붙이고 다시 일하러 나간다. 저녁에 준호는 아내 대신 설거지를 하고 나는 손주를 돌본다. 모두 최선을 다했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못하게 했다. 이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이들은 다시 예전의 구덩이로 내가 한때 빠졌던 그곳으로 돌아갈 테니까. 처음 3주 동안은 빚을 제때 갚았다. 나는 직접 은행에 가서 송금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장부에 기록했다. 나는 아이들이 충분히 조심할 거라고 믿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키를 준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내가 제단을 닦고 있는데 소연이 녹두죽 한 그릇을 가져와 내 앞에 조용히 놓았다. 엄마, 내가 만들었어요. 오늘 밤은 일 안 해요. 쉬는 날이에요. 오늘이 엄마가 집에 돌아온 지 딱 100일 되는 날이에요. 나는 멈칫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 줄 몰랐다. 소연이 말을 이었다. 엄마에게 보답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녹두죽 끓이기뿐이에요. 엄마가 먹고 조금이라도 용서해줬으면 해요. 나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다. 적당히 달고 콩은 잘 익었으며 생강향이 났다. 나는 소연을 바라보며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기억할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 빚 독촉 편지를 받은 지 7주가 지나자 우리 집은 전투 모드로 돌입했다. 들어오는 돈마다 명확히 기록했고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정리하며 마치 금융감사 준비하듯 했다. 준호는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업을 하고 그 후 자전거로 2km 넘게 달려 지인의 창고에서 물품 검수 아르바이트를 했다. 소연은 아침엔 아이 등교를 챙기고 점심엔 재봉 공장에서 일하며 저녁엔 외주 셔츠를 접는 일을 했다. 밤마다 허리가 아플 정도로 바느질을 했다. 나는 밥하고 손주 돌보는 것 외에도 가계부 관리까지 맡았다. 나는 아이들이 있는 만큼만 빚을 갚는 식으로 하지 않게 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나는 두 아이를 불러 식비 장부를 내밀고 하나하나 물었다. 이번 주 장 보는데 얼마 썼어? 아이 우유값은? 소연이 추가 근무수당은 어디 갔어? 나는 아이들이 힘든 걸 알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느슨해지면 아이들은 다시 포기할 것이고 빚과 실수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8주째가 되자 아이들이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밥을 다 못 먹는 모습, 소연이 바느질하다 바늘에 손을 찔러 한숨 쉬는 소리에서 그걸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어오다가 마당에 쓰러졌다. 나는 놀라서 달려가 보니 준호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나는 그를 집안에 데려가 물을 주고 이마에 찬 수건을 얹었다. 소연도 당황해서 울며 말했다. 내가 오빠를 너무 일시켰어요. 이렇게 약한 줄 몰랐어요. 나는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남의 빚은 천천히 갚아도 되지만 건강해진 빚은 목숨으로 갚는 거다. 나는 그 쪽지를 준호에게 보여줬다. 준호는 빨개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 주부터 준호의 야근을 주 3회로 줄이고 소연은 매주 일요일은 쉬게 하며 바늘과 실을 잡지 못하게 했다. 나는 소연에게 아침에 팔 수 있는 음식들, 콩밥, 바오, 샌드위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말했다. 나중에 빚 다 갚으면 너희 둘이 작은 가게를 열어라. 매일 아침 300만 원이면 생활이 충분하다. 아무도 부자가 아니지만 아무도 남에게 얹혀 살지 않는다. 소연이 듣고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눈에 희망의 빛이 번쩍였다. 그날 저녁 준호는 부엌에 앉아 조용히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뭐하니? 아이가 대답했다. 이 옷은 엄마가 내가 도시로 처음 올라왔을 때 사준 거예요.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까워져요.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낡은 옷 한 벌, 하지만 새로운 교훈이다. 9번째 주, 아이들은 가장 큰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영수증을 식탁 옆 벽에 붙였다. 볼 때마다 말했다. 너희는 스스로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걸 증명하고 있어. 10번째 주,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밤에 내가 소연 방의 바느질 가위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녀의 핸드폰에서 은행 앱이 열려 있는 것을 봤다. 거기에는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송금인은 민석, 소연의 남동생이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소연이 숨겼기 때문이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 아이를 불렀다. 나와서 엄마랑 얘기하자. 소연이 젖은 손을 닦으며 나왔다. 네, 엄마. 나는 핸드폰을 내밀며 물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아이가 창백해졌다. 네, 민석이가 보냈어요. 다시 연락이 닿아서 제 빚을 갚는 걸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 엄마가 화낼까 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동생도 지금 막노동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잘못을 갚고 싶대요. 나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간단히 말했다. 내일 다시 보내줘. 엄마,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용서하기 전에는 그 집안 누구도 여기로 뭘 보내면 안 돼. 소연은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다시 송금했다. 저녁에 나에게 말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요.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은 내 땀의 대가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나는 말했다. 좋아. 엄마 돈으로 또다시 너를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들판에 바람이 불어와 쌀쌀했지만 내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알았다. 배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한 줄 한 줄 외우고 있다. 12번째 주, 나는 가족을 마당에 불러 3개의 작은 의자를 유자 모양으로 놓았다. 밝은 달, 산들바람, 나는 향 한 자루를 피어 앞에 땅에 꽂았다. 제사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말했다. 오늘 밤 엄마는 돈을 검사하지도 영수증을 묻지도 않을 거야. 단지 너희가 지금까지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를 듣고 싶다. 준호는 가만히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먼저 말했다. 저는 엄마가 직접 지은 집에서 나가게 한 게 가장 후회돼요. 엄마는 나가고 저는 거기 앉아 심장이 없는 놈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게 후회돼요.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엄마만이 이 집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란 걸 몰랐어요. 바람이 불고 내 품에 잠든 아이가 살짝 몸을 뒤척였다.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엄마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길 원하니? 두 아이 모두 놀라며 소연이 소리쳤다.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엄마가 가면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 나는 웃었다. 시골로 이사 온 뒤 처음 짓는 미소였다. 나는 말했다. 엄마가 너희가 엄마를 잃는 게 아직도 무서운지 확인해 본 거야. 준호가 물었다. 그럼 엄마가 우리 용서해 준 거예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그 한마디에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다음 날 소연이 말했다. 엄마, 나 재봉 공장 그만두고 싶어요. 시장 입구에 작은 아침 빵가게를 열고 싶어요. 매일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찹쌀밥, 바오, 바게트를 만들 거예요. 이미 한 번 해봤는데
시장 아주머니들이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내가 물었다. 계획은 세웠니? 소연이 작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오븐, 재료, 쟁반, 비닐봉지 등 비용을 하나하나 적어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300만 원만 빌려줄게. 한 푼도 더는 안 돼. 한 달 안에 2배로 벌어야 시험이 끝난 거야. 소연은 망치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준호는 계속 협동조합에서 일하며 내부 장부를 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말은 적지만 일은 잘한다. 고 했다. 3주 후 아침 빵가게가 문을 열었다. 간판도 현수막도 없이 손수 쓴 천에 소연의 빵, 매일 아침 뜨겁게 라고 적혀 있었다. 7시도 안 돼서 다 팔렸다. 사람들이 미리 전화로 주문했다. 어떤 할머니는 매일 손주에게 달걀 샌드위치 3개를 샀고 오토바이 아저씨는 매일 2상자 찹쌀밥을 샀다. 소연은 80만 원을 들고 와서 말했다. 첫날 이익이에요. 엄마께 먼저 드릴게요.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엄마가 맡아줄게. 하지만 이건 내 돈이 아니야. 엄마가 너에게 거는 믿음이야.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못 찾는다. 아이는 상장을 처음 받은 것처럼 돈을 안았다. 준호는 저녁마다 물건을 정리해주고 아침에는 시장까지 실어다 주었다. 어린아이는 이제 첫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할머니라고 불렀다. 아빠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마음이 조여왔다. 아이들을 사람답게 키운 모든 순간이 결국 나와 아무런 빚도 없는 어린아이의 할머니 2글자로 보답받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다. 14번째 주, 아이들은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나는 재단에서 채무장부를 꺼내 붉은 펜으로 한 줄 한 줄 그었다. 그리고 다시 접어 상자에 넣고 잠갔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소박하게 저녁을 먹었다. 잔치도 꽃도 없이 생선조림, 애호박 고기탕, 그리고 토란 단팥죽만 있었다. 나는 물잔을 들어 말했다. 이제부터는 고개를 들고 살아도 돼. 하지만 기억해. 자신의 실수로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마라. 준호가 잔을 부딪혔고 소연도 잔을 부딪혔다. 2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한 모금 마시고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바라봤다.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늙었구나, 얘야. 그래도 너희가 끝까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켜볼 힘은 남아있단다. 나는 빚을 다 갚으면 모든 일이 조용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이 내게 한 번도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이와 함께 노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익숙한 오토바이가 내 앞에 멈췄다. 민석, 소연의 남동생, 예전에 2 동생과 함께 가출했던 그 아이가 지금 내 앞에 헬멧을 들고 서 있었다. 얼굴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졌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건방진 모습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미정 이모. 소연이 놀라서 돌아봤다. 그를 보자마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여기 왜 왔어? 민석이 고개를 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빌려달라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저지른 빚을 갚으러 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잠시 후 나는 말했다. 나랑 집에 가자.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민석은 조용히 따라왔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의자를 끌어내어 앉고 그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설명해봐.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집을 나간 뒤
우리 셋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1년 내내 도망 다녔어요. 저는 막노동을 하고 다리 밑에서 자고 라면만 먹었어요. 댕기열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그때는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어떤 노인을 만났고 그분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새롭게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죠. 매달 조금씩 모아서 소연 누나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500만 동을 보냈는데 다시 돌려받았어요. 이모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와 이모 앞에 섰어요. 소연이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 왜 미리 말 안 했어? 민석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만나주지 않을까 봐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와 그에게 건넸다. 적어봐, 빚이 얼마고 몇 달에 걸쳐 갚을 건지. 다 적어. 민석은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숫자를 썼다. 다 쓰고 나에게 건넸다. 나는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분명히 말한다. 여기서 살 수는 없다. 내가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집은 겨우 다시 일어섰으니 더는 무너질 수 없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근처에서 자취하고 매주 이모께 돈을 보낼게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했다. 가라. 다음에 올 땐 내가 부를 때만 와.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하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소연이 나를 바라보며 눈이 빨개져서 말했다. 엄마, 오빠에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기회를 준 게 아니야. 다시 해볼 기회를 준 거지. 밤이 되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혼자 현관에 앉아 집안 재단에 향을 피웠다. 여보, 이 집은 우리가 땀 흘려 세운 집이야. 이제 아이들도 땀 흘리는 법을 배우고 있어. 피 흘리지 않길 바랄 뿐이야. 다음 날 나는 인쇄소에 가서 현관 앞에 걸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 집엔 거짓이 없다.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참회해야 한다. 현수막은 크지 않고 글씨도 진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봤다. 한 이웃 아주머니가 농담처럼 물었다. 미정 씨, 저렇게 걸어두면 누가 겁먹겠어요? 나는 바로 대답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날 밤 준호가 현수막을 보고 웃었다. 엄마, 우리가 절에 사는 것 같아요. 나도 웃으며 말했다. 절엔 종이라도 있지. 이 집은 한 번만 잘못해도 천장이 떠나갈 듯 떠들썩해. 모두 조용했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예전 실수를 반복할 수 없다는 걸. 현수막을 건 지 2달 후 나는 삶이 한결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소연은 아침마다 꾸준히 빵을 팔았고 단골도 생겼으며 어떤 날은 6시 전에 다 팔리기도 했다. 준호는 협동조합에서 작은 재정 담당을 맡게 되었고 매일 오후마다 손으로 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나에게 숙제처럼 제출했다. 나는 예전처럼 돈을 엄격히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보고서를 요구했다. 그건 위협이 아니라 안일함에 젖지 말라는 의미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마당에서 바나나 잎을 자르고 있는데 소연이 급히 달려왔다. 엄마, 제 친엄마가 왔어요. 나는 놀라서 일어났다. 어느 엄마? 제 친엄마요. 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옷에 손을 닦은 뒤 천천히 대문으로 나갔다.
내 앞에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마른 여성이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손에는 천 가방을 들고 얼굴엔 불안한 표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나는 웃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딸을 만나러 오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딸이 빚을 갚고 바르게 살고 있다 해서 기뻤어요. 잠깐만 만나고 싶어서요. 소연은 내 뒤에 서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표정도 밝지 않았다. 나는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만나고 싶니? 소연은 조용했다. 잠시 후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는 친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저를 찾으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얼마 필요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딸이 보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 들었지만 바보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얼마인지 말하세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죠. 이번엔 소연에게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종이 한 장을 꺼냈다. 200만 동만. 허리가 아파서 약을 사야 해요. 나는 소연을 바라봤다. 결정해. 줄지 말지는 내가 정해. 소연은 주머니에서 50만 동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저는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재료를 사야 해요. 돌아가세요. 저도 많이 없어요. 그녀는 돈을 받아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돌아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서 있었고 소연도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나는 말했다. 넌 내 친엄마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닮았어. 소연이 놀라며 물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친엄마는 늘 돈만 받고 사라졌지. 너도 한때는 돈만 쓰다 무너졌잖아. 하지만 이제 조금은 남겨둘 줄 알게 됐네. 그게 바로 성숙의 시작이야. 소연은 울음을 터뜨리고 내가 시골로 이사 온 뒤 처음으로 나를 꼭 안았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가 다시 찾아오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걸 잃을까 봐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등을 다독였다. 누구도 너를 지켜줄 수 없어. 오직 내 자신만이 지킬 수 있어. 엄마는 그저 뒤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받쳐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스스로 가고 싶다면 엄마도 보내줘야지. 그날 밤 소연이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부를 때 나는 문 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옛날 자장가가 아니라 소연이 직접 지어낸 노래였다. 아가야 잘 자라. 내일 아침 일찍 장사 가야 해. 나는 웃음이 났다. 마음속으로 웃었다. 조용한 미소, 인생이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보내는 삶의 고개 끄덕임처럼. 다음 날, 나는 시장에 가서 비닐 몇 장과 새 과자 쟁반을 더 샀다. 소연이 보고 물었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사요? 나는 대답했다. 가게를 확장하려고. 오후에도 내가 팔 수 있게 하려고 해. 엄마가 만든 떡, 찐 바나나 케이크, 두유를 내가 팔아봐. 소연은 기뻐서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그럼 엄마가 사장님이고 나는 직원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투자자야. 너희가 일하는 거고 3개월 뒤에 이익이 나면 3등분해서 엄마가 한 부분, 너희가 2부분 가져. 엄마는 일은 안 하지만 다 가져가진 않을 거야.
준호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공평하죠.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잖아요. 공평이 가족을 가장 오래 지키는 거라고.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어른 남자의 빛을 보았다. 내 아이가 드디어 성장했다는 걸 알았다. 오후 장사를 늘리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나는 장사가 안 되거나 욕을 먹거나 심지어 처음 만든 음식을 버려야 할 각오도 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개업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려왔다. 어떤 주부는 떡 3상자를 한 번에 샀고 학교 끝난 아이들은 찐 바나나 케이크를 먹으며 활짝 웃었다.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다 팔렸어요. 또 만들어야 해요. 나는 손을 닦으며 말했다. 천천히 해. 다 팔린 건 좋지만 손님을 계속 잡아야 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장부를 정리했다. 총 매출 52만 동, 재료비 18만 동, 순이익 34만 동. 나는 소연에게 장부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피와 살 같은 돈이야. 한순간의 부주의로 잃지 마. 소연은 장부를 꼭 안으며 인생 첫 성과를 얻은 듯 했다. 준호가 밖에서 들어오며 서류 한 장을 들고 말했다. 엄마, 나 고급 회계 자격증 다시 시험 보려고 해. 협동조합에서 더 멀리 가고 싶어요. 나는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학비는 너희가 번 돈에서 내야 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따로 모아둘게요. 엄마가 확인해도 돼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주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동네 이장님이 오후 떡 가게에 들렀다. 그는 찐 바나나 케이크 한 상자를 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떡이 맛있고 순수하네. 누가 만들었나? 나는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저랑 며느리가 만들었어요. 이장님은 나를 자세히 보더니 어깨를 두드렸다. 미정 씨. 몇 달 전부터 소문 들었는데 직접 만드시는 줄 몰랐어요. 예전에 부녀회에서 요리 가르치셨던 거 기억나요? 그때 제자들이 이제 다 가게 열었어요. 나는 예전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웃기만 했다. 이장님이 계속 말했다. 떡 협동조합 모델 등록할 생각 없어요? 동네에서 창업 지원도 하고 자금, 장소, 홍보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홍보라는 말에 놀라서 말했다. 저 방송에는 안 나가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팔고 싶어요. 이장님은 웃으며 말했다. 이해해요. 그래도 확장하고 싶으면 언제든 도와줄게요.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나는 준호와 소연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 다 조용히 앉아있다가 준호가 말했다. 아직 우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반쯤 왔을 뿐인데 너무 빨리 방향을 바꾸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생각도 그래. 천천히, 확실하게 가자. 시골에서 신용 지키고 애들 공부시키면 그걸로 충분해.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빚에 쫓기고 있었을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랍에서 작은 종이 2장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다. 읽어봐. 준호는 아이 학비 완납 확인서, 빨간 도장 찍힌 것을 들고 소연은 내 건강검진 결과, 모든 수치 정상을 들었다.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언제 검사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직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지. 너희가 잘 가고 있는지 지켜보려면? 어느 날 아침, 나는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봤다. 준호는 오토바이 뒤에 떡 가방을 묶고 있었고, 소연은 아이에게 외투를 입히며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드디어 내가 예전 도시에서 꿈에서만 그리던 가족 속에 살고 있다는 걸. 큰 집도, 자동차도, 유명한 사람도 없지만, 모두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부엌에서 쫓겨난 늙은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기둥, 미정이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집 뒤에서 잭프루트를 깎고 있는데 대문에서 소리가 들렸다. 미정 씨. 손님 왔어요. 나는 손을 닦고 나가보니 낡은 오토바이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40살쯤 구겨진 셔츠를 입고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저 기억하세요? 저는 재훈, 막내 인숙이 남편이에요. 예전에 남편 제사 때 왔었죠. 지금은 내가 말을 끊었다. 기억해요. 지금 여기 왜 왔어요? 그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민석이가 저한테 돈을 맡겼어요. 한 달 일해서 150만 동 모았대요. 한 푼 한 푼 보낼 때마다 용서해달라는 뜻이에요. 라고 전해달래요. 나는 받지 않았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가 말했죠. 직접 오지 않으면 돈 안 받는다고. 재훈이 당황해서 말했다. 지방에서 일하다 보니 휴가를 못 내요. 혹시 화나실까봐 저한테 먼저 맡기래요. 나는 손을 내저었다. 급하게 돈 받을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얼굴이 더 급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소연이 뒤뜰에서 올라오며 물었다. 누구예요, 엄마? 민석이 남편이야. 돈 갖고 왔는데 엄마가 안 받았어. 소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 그냥 조금씩 갚게 해요. 진심인 것 같아요. 나는 말했다. 너는 용서해도 엄마는 아직이야. 정말 머리 숙일 때까지 엄마는 손 안 놔. 그날 밤 소연이 조심스럽게 내 방에 들어와 작은 쪽지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좀 봐주세요. 가게에 붙이려고 쓴 글이에요. 나는 불을 켜고 읽었다. 저희는 손으로 떡을 만들지만 마음으로 신용을 지킵니다. 맛없으면 말씀해주세요. 맛있으면 응원해주세요. 나는 소연에게 물었다. 누가 이렇게 잘 쓰라고 했어? 소연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오래 고민해서 쓴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하지만 그리 좋아도 떡이 맛없으면 손님은 떠나. 다음 날 아침, 소연이 그 글을 가게에 붙였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읽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미정 씨 며느리가 쓴 거지? 예전보다 훨씬 똑똑해졌네.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마치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 없는 것처럼 가벼워졌다. 일주일 후, 민석이 직접 왔다. 그는 버스를 타고 천 가방을 메고 당황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섰다. 나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 마당을 쓸던 중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야 돌아올 용기가 생겼니?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아저씨. 저 비겁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이번엔 얼마나 머물 생각이냐?
며칠만 여기 있을게요. 군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 현장 노동자예요. 괜찮으면 여기 근처에 계속 머물며 일하고 싶어요. 나는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전보다 더 여이고 피부도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좋다. 하지만 여기 있으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 돈을 구걸하지 말고 집안 누구에게도 빚지지 말고 운명을 탓하지 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준호가 집안에서 나와 민석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들어가자. 어쨌든 우리 형제잖아.